오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법 총칙부터 해서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각 파트별로 중요한 부분만 한 번씩 그냥 훑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사특별법 중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문이 많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중요한 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실무상에서도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 임대차 계약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이 내용 되게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내용 중에서 최근에 좀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조문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을 하고요.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해서 실제로 주거로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돼요. 근린생활시설이나 미등기 건물이나 뭐 이런 경우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주거로 쓰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제3조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집을 제공을 하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보증금 보호를 받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는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요로 한다. 다 알고 계신 내용 조문으로 다시 한번 봤어요. 이게 원래 대항력이라는 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라고 나와 있죠.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 되죠. 대외적으로 다 이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제3자들한테도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다 그냥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이런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를 따로 등기를 안 한 경우에 공시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주장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을 임차인한테 부여를 하는 규정인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도 나중에 뒤에서 조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나머지 조항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준용되는 규정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4호에 보시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이게 임대인이고 임차인인 경우에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을 갑한테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 갑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인이 근데 나중에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양수인. 현재 소유주가 양수인이 됐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갑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도 갑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병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병한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게 을은 잘 모르면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런 경우에 매매가 되면은 기존 임차인이 바뀐 임대인이랑 계약서 다시 써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이 내용은 그대로 병이 양수를 하는 거예요. 다 승계를 하는 거죠. 을과 갑과의 계약 관계는 다 병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계약서 작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을은 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 병한테 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3조의 이익, 보증금의 회수. 아까 그 대항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화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 경매
경매와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아니면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자기보다 앞선 권리자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예요.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이 임차인한테 주는 규정이에요.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조문에서 다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제3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한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임차주택을 그냥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도 안 하면서 이렇게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택 임대차 등기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보시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는 경매가 되면은 임차권은 소멸해요. 근데 보증금을 다 못 받을 경우에는 계속 이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고 대항력 인정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규정 위주로만 볼게요. 4조 임대차 기간이 나와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 계약을 하는 게 2년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만약에 1년 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1년 계약을 했다는 거를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도 주장을 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자,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에요. 제6조 계약의 갱신. 이게 2020년 12월 8일 전과 후에 좀 바뀌었어요. 이건 좀 아셔야 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6개월 전이나 2개월 전까지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2020년 12월 8일 전까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는데 2개월로 개정이 됐어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거 날짜 바뀌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만기일이 2022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럼 6개월 전부터 6월인가요? 그때부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계약을 갱신할지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월 31일이 만기인데 10월 말까지 이거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만약에 2년 계약했으면 그 2년 기간 동안에 다시 24년 12월 말까지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으로.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옛날 분들은 잘 모르시면 그냥 1개월 전으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12월 31일이니까 11월 말까지만 확인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1월 중순쯤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임차인은 인터넷 빠삭하고 이런 거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근데 그때 10월 말 지났으니까 난 당연히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내용을 아예 안 찾아보셨던 잘 모르는 임대인 분이 11월 중순에 연락을 해서 우리 이제 1개월 전까지 이거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은 이건 이 조항에 따르면은 2개월 전까지 이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정 잘 알고 계셔야 돼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래서 2개월 전까지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1항에 따라서 계약의 갱신이 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했죠.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계약이 갱신됐어요. 그래서 2년으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22년 12월 31일까지 만기였는데 갱신이 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했죠. 임차인이 24년 12월 31일까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난 거예요. 23년 3월 1일에 발령이 나가지고 임대인한테 저 이제 중도퇴실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6조 2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도퇴실이 아니라 그냥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지는 그냥 내가 3월 1일에 얘기를 했다고 3월 1일부터 바로 해지가 되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임대인이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기간 줘야 되잖아요. 임대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러니까 3월 1일이니까 6월 1일까지 그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게 실무상으로 중개수수료랑 다음 세입자 구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겨요. 중개수수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새로 그 계약을 하는 임차인, 그 양 당사자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22년 12월 31일이 만기인데 22년 뭐 9월 달에 기존 임차인이 갑자기 중도퇴실 사유가 생겼어요. 이럴 경우에 보통 수수료는 중도퇴실면 기존 임차인이 낸다고 하죠. 이게 원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원칙은 임대인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22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 지금 당장 이 집을 빨리 빼고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는 기존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퇴실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했고 3개월 이후에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갱신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3월 1일에 얘기를 했어요. 6월 1일에 나가면 되죠. 그 다음 세입자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 구하는 거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 누가 내야 될까요? 잘 모르면 그냥 임대인이 또 이거 중도태실이니까 그러면 알아서 구하고 나가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6월 1일에 그냥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임차인 중개 수수료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월 1일에 발령이 돼서 바로 지금 나가야 돼요. 3월 중순 전에 빨리 빼야 돼요. 임대인은 아무튼 세 달은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달 동안의 월세나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빨리빨리 빼는 게 더 자기한테 유리하다 하면은 기존 임차인이 아쉬운 사람이 본인이 중개 수수료 내면서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양쪽이 협의하기 나름인 거고 만기로부터 한두 달 전에 구하는 거는 양쪽이 그냥 협의하면 돼요. 임대인분이 본인이 내겠다 이렇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 아쉬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내게 되니까 이렇게 원칙은 사실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지만 아쉬울 경우에 자기가 급할 경우에 그냥 그렇게 내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제6조의 3, 계약 갱신의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그 전달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 해요. 그러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 아래에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1호 보시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월세에 이기의 차임액 금액만큼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임차인이 뭐 잘못했을 경우 그런 것들이고요. 아니면 합의할 거나 4호 한번 보시는 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대라는 거는 임차인이 또 임차를 주는 거예요. 전대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또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8호예요. 임대인은 임대인이나 임대인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이 되면은 5%밖에 못 올리죠. 근데 작년, 재작년에 집값 엄청 많이 오르고 그때 뭐 전세, 월세 다 금액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기존 임대차를 갱신을 한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금액이 실제 시세랑 차이가 정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본인이 그냥 실제로 거주한다고 하면서 그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 제대로 된 금액으로 임차인 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조문상 기재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알아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뒤에 나와요. 조문에 이렇게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고요. 제2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1회인데 20년도에 했으니까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번 계약갱신 청구했을 시점에는 금액이 다 5%밖에 못 올려가지고 실제 시세보다 많이 낮았어요. 근데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까지만 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회차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못 쓰죠.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금액을 확 올릴 수도 있고 임대차 금액이 많이 변동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도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계약갱신 요구권은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회까지만 쓸 수가 있다. 갱신될 때는 존속 기간을 2년으로 한다. 그래서 2 플러스 2 플러스 2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조문인 거예요. 5항.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임대인 제1항 8호의 사유,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한다고 하면서 기준 임차인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었으면은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본인이 산다고 하고 내보내고 더 금액을 올려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거죠.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고 조문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규정상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조문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제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 제2항,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5%예요. 5% 룰이 적용이 되는데 계산을 하실 때 그냥 보증금만 있으면 전세면은 그 금액에 1.05 곱하면 되는 거죠. 5% 인상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월세인 경우에 보증금을 높이든지 내리든지 이렇게 보증금 변동이 돼요. 월 차임이 전환될 경우에는 산정률이라는 게 있는데 산정하는 시점에 계속 이 비율이 바뀌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좀 계산을 하셔야 되고 제일 간단하게 쉽게 하시려면은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거기다가 주택 임대 사업하는 물건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하는 사이트인데 그 렌트홈에 계산기가 있어요. 그 계산기에 보증금, 월세, 날짜 이런 거 입력을 하시면 알아서 계산이 딱 돼요. 이게 제일 좀 편하거든요. 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냥 우선 변제권이랑 이거랑 다르죠. 아까 전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할 수 있는 권리였고 이거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최우선 변제에 대한 조문이에요. 대신 이거는 전체 다 되는 건 아니고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시행령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특별시 5천만 원 있고요. 임차인의 범위는 1억 5천만 원까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표로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금액표예요.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1억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은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세 6천만 원에 있어요.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그중 6천 중에 5천만 원까지가 최우선 변제가 되고 1천만 원은 이제 그 다음부터 균등해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날짜가 2021년 5월 10일
11일 이후부터인데 보통 잘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뭐 중개하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 있어요. 오늘 계약을 하니까 이 물건 6천만 원이면은 지금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걸 모르면 그냥 그 따르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담보 물건 설정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하는 시점이 아니라 담보 물건이 설정된 시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등기상에 보시면 갑구에는 이제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을구에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이 나와요. 을구에 있는 그 저당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이 담보 물건 설정된 날짜를 보시면 되는데, 9억이어서 만약에 계약은 지금 하지만 그 물건의 저당이 2017년에 저당을 잡았어요. 2017년에 이거를 구매를 하면서 담보물건 설정을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가 아니라 2017, 이 해당되는 시점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까지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1억 1천이다. 근데 2017년에 저당을 잡았어요. 지금 계약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서울 2017년 저당을 잡은 시점에 보시면 1억 이하잖아요. 근데 1억 1천이면은 넘죠. 범위가 넘어요. 그럴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엔 되죠. 2021년 5월 11일 이후에 저당 잡은 신축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1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5천만 원 전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당 잡은 시점에 따라서 이걸 다 각각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구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래서 사실혼례 같은 경우에도 가정 공동생활을 했으면 이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이에요.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면 이촌인의 친족이나 그런 경우에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주거를 사용하는 사람을 더 존중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까 보셨던 내용 다 보시면 다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죠. 다 임차인 유리한 규정이고요. 실제로 이 규정이랑 위반해가지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랑 따로 약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해서 이건 강행 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해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판단이 좀 모호하게 되면은 임차인을 위한 규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10조 2 초과 차임.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5% 넘어서 지급을 하거나 월 차임도 그걸 초과해서 지급을 했을 경우에 그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된 부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제11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데요. 이 법은 일시 사용을 하기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일시 사용, 보통 이제 단기 임대차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요즘에 단기 임대차 되게 많이 찾으시는데 출장 잠깐 가시든지 아니면은 인테리어 하면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거주할 집 같은 거 그런 거 찾으시는데 이런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달 계약, 단기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뭐 2년을 주장을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제12조 미등기 전세의 중요.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 그래서 등기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등기 아직 안 된 거, 미등기 건물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거 다 실제로 주거로 쓰고 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추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규정 위주로 봤고요.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해 문제예요. 기억.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 임차인이 계약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계약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할 당시에는 다가구였는데 나중에 다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도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아요. 네, 맞는 거고요. 니은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가 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나 공매를 했을 때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죠. 제3조 2. 임차주택, 여기 대지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지의 금액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디귿.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어요. 규정에 있었죠. 그 양수인이 다 승계를 한다고 했죠. 근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요. 그럴 경우에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죠. 채무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답은 3번. 네, 7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리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시 사용 아니고 임차권 등기 아닌 경우에 단서를 두었고요. 1번.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대항요건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점유는 실제로 여기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나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대항요건 점유에 인정될 수 있다는 거 맞는 거예요.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상실이 됐대요. 그러면 이거 대항력은 상실되죠. 전세권 전세권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상실당해 되겠죠. 맞는 거.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점유 개정 관련된 문제예요.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을 매도한 자. 원래 소유주가 실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걸 을한테 팔았죠. 매도인이 되고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주가 매도를 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실거주, 소유주로서 실거주를 하다가 다시 이제 임차인이 된 거죠. 매수인은 임대인이 된 거죠. 자기가 실제로 거주를 하려고 구매를 한 게 아니라 등기 명의는 자기 명의로 넘겼지만 실제 거주는 매도인 갑이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유주일 때는 자주점유죠. 자주점유라는 거는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됐어요. 자기 소유로 점유를 하는 게 아니죠. 타주점유.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해요. 지문 다시 보시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점유 개정.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라 매수인한테 이게 또 등기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등기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소유주였잖아요. 매수인으로 등기가 넘어간 날부터 임차인이 되니까 등기 여부 관계없이가 아니라 이전 등기가 된 이후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점유 개정이랑 한 가지 좀 비교를 해보실 게 간이점유라는 게 있는데요.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 이 집을 지금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죠. 임차인이 실제로 쓰고 있어요. 이때는 자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는 게 아니니까 타주 점유예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팔았어요. 그래서 얘는 매도인이 되고 얘는 매수인이 돼요. 임차인으로서 이 집에 살다가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자기 집으로 산 거예요. 매수인이 됐어요. 자기 소유가 되면은 이게 이제 자주 점유가 되겠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타주 점유였는데 자주 점유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간이인도라고 해요. 점유 개정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바뀌었고 간이인도 같은 경우에는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바뀌었고 이론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4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네, 그 다음날 0시부터 특약을 쓸 때 현재 등기
등기상의 내용을 잔금이 이길까지 유지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다음 날까지. 또 맞는 거고요. 5번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 상실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네, 맞는 거예요. 네, 76번 거는 21년 작년 문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그냥 규정만 아시면 돼요. 우리 아까 보셨던 규정이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된다. 맞죠? 2개월 전인 거. 임대차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1회라고 했죠? 1회. 틀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죠? 진짜 쉽죠, 문제. 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기억. 옳은 거는 기억. 1번.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임대인 갑이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임대인 갑이 있고 임차인 을이 있는데 임차인은 이제 대항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그 이후에 임대인 갑이 병한테 양수인 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 규정상에서는 양수인이 갑과 을의 계약 관계를 다 승계한다고 했죠. 내용 볼게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쵸? 이제 병한테 다 넘어갔으니까 갑은 이제 끝났어요. 면한다? 맞고요. 2번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 채권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을이 갑한테 내야 될 월세를 안 냈어요. 그 연체 차임 채권이 갑한테 있어요. 을과의 계약 기간 동안에 나왔던 채권이니까 당연히 갑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 자체는 그러니까 승계 당연히 안 되겠죠. 갑이 받았어야 되는 거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맞아요. 임차주택 양도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거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 지위 승계하는 거 맞아요. 양수인은 이런 내용도 다 승계하는 거고요. 맞고요.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양수인이 지금 보증금 반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해야 될 사람이 보증금 반환을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의무가 아니라 이건 병의 의무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 맞아요. 5번 만약에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담보 목적으로 넘긴 거예요. 신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병이 소유의 의사로서 이걸 넘겨받은 게 아니라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거고요. 그럴 경우에 병은 주택의 사용 수익권이 없겠죠. 실제 소유자는 갑인 거고요. 그래서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 목적으로 그냥 신탁적으로만 넘긴 경우에는 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려면 실제로 병이 실제 양수인이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양수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임대인은 갑이고요. 그래서 갑이 그대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하는 게 아니라 갑이 소유주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19년도 갑이 그 소유 X주택 거주하는 을과 존속기간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임대인이고 임차인 을이에요. 을은 2년의 임대차 기간 존속 주장할 수 있죠. 을은 1년도 주장할 수 있죠. 이거 둘 다 맞는 거고요. 3번 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묵시적 갱신 거절할 수 있죠. 네, 이것도 맞는 거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런데 해지의 효과는 3개월 후에 나온다. 이거 맞는 거고요.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고 아까 규정에 있었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문제 진짜 쉽죠? 규정 그대로 다 나와가지고 규정만 한번 이렇게 쫙 다 아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조 대항력에 주택의 인도와 그다음에 전입신고 이런 걸 마칠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고요. 보증금 회수, 이 위에 있는 대항 요건,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했을 때 경매라 공매를 했을 때는 임차주택 대지를 포함한다고 했죠. 이걸 한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는 우선 변제 관련된 거고 최우선 변제는 또 뒤에 나오죠.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4조 임대차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본다. 6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에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 3. 계약 갱신의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을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자기가 실제로 거주한다고 내보낼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다음에 이게 최우선 변제 관련된 규정인데요. 제8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 이건 대지의 가액 포함해서 2분의 1이 넘지 못하게 한다. 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물건 설정일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소액 보증금의 범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 중에서 최우선 변제가 얼마까지 가능한지 각 지역에 따라서 서울,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그다음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